안녕하세요. 영웅사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합사회 예시문항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지난 9월 26일에 평가원이 통합사회 예시문항을 공개를 했습니다. 좀 시간은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저 수능 때까지는 뭐 정신이 없어서 뭐 관련된 영상을 찍지 못하다가, 올리지 못하다가, 좀 늦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통합사회 예시문항이라고 한다면 2028학년도에 통합사회를 이제 수능에서 치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문항이 나오냐, 어떤 문항을 출제할 것이냐에 대해서 평가원이 예시문항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1번부터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윤리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고 통합사회 원의 2단원에서 나온 문항입니다.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수능 선택 과목인 생활과 윤리, 윤리화 사상에서 주로 활용하던 구조이고요. 근데 뭐 선지 같은 경우 약간 좀 어려운 선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특히 디귿과 리을 선지는 아마 학생들이 통합사회를 성실하게 공부하더라도 약간 좀 어려워할 만 하겠다라는 문항들이었는데 이런 문항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던 문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윤리 문항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 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업로드나 할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 아무래도 이제 통합사회 교과를 이제 아직 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모르는 아직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뭐 어차피 통합사회에 기반해서 인문학을 해설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통합사회 이미 들었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되겠죠. 뭐 그 학생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지는 않겠죠. 뭐 혹시라도 이제 재수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따로 영상, 그 해설 영상 안 올리고 여기서 분석만 할 예정인데요. 일단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윤리에서 출제되었고, 화합사의 원의 3단원에 해당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생활과 윤리, 윤리화 사상에서 주로 활용하던 구조인데, 이 갑과 을의 그 교과서에 나오는 사상가를 연결을 시키고요. 뭐 이거 연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로 들어가 주면 되는데, 1번 문항에 비해서 그래도 선지는 뭐 책에서 어느 정도 좀 추론할 수 있는 간단한 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 자료가 통합사회2 4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 자료를 좀 활용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단원에 해당하는 개념을 선지에서 물어보진 않던데 약간 좀 융합적인 성격도 있는 문항이긴 하다. 뭐 근데 융합 문제로 여기서 따로 분류는 안 하고요. 윤리에만 국한되어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리 그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리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통합사의 원의 3단원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도 기존 수능 선택 과목인 세계지리와 문제 구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탈리아 쪽에 있는 그 지역 한 곳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지역이 그래프를 볼 때 A에 해당하는지 B에 해당하는지를 연결시켜주면 되는 문항인데요. 이게 수능에서 좀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문항 구조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세 개 지역을 지도에서 보고 이렇게 세 개 지역을 연결시켜주면 되는구나 하면서 풀어서 들어가면 되는 문항이란 거죠. 현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기반으로 이루어져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자료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들이 좀 난해할 수가 있다. 왜냐면 교과서에서 여기가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지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해주거든요. 여기도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지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다. 자료가 좀 난이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은 앞서 보셨던 이 지도를 그대로 활용하는데, 요번에는 여기 뭐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에 해당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영역이 지리 영역과 일반 사회 영역 두 곳에서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1, 2번 선지는 지리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3, 4번 선지는 일반 사회에서 특히 문화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그 내용 개념들을 이제 선지로 반영을 했는데요. 융합형 문제다라는 점이 이 문제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이고요. 자, 근데 또 지문의 내용 자체가 약간 좀 세계사적인 느낌이 좀 드는 지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계사의 지문을 좀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도 지리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성은 기존 세계지리랑 동일합니다. 어떤 부분에 동일하냐? 여기서 도시화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세계지리에서 만약에 도시화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 문제를 내는 유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개의 국가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세계지에서 이렇게 세계지리의 국가를 물어볼 때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출제를 합니다. 자, 이 구조가 2번, 5번 문항에서도 동일합니다. 네팔, 인도, 타이 세 개 국가 중에서 일본이 뭐 그래도 선진국이겠죠? 잡아주고 타이를 개발도상국, 네팔을 저개발 국가로 잡아서 문제로 들어가면 뭐 연결하는 거와 선지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가 하나 있죠. 제시문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걸 시험 시간 내에 다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또 선지 중에서 이 제시문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선지들이 몇 개가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나중에 실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좀 시간적인 부담이 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통합사회 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단원에서 출제되었고요. 일반 사회, 특히 법 영역에서 문제 나왔습니다. 이 문항도 전반적인 내용은 세계사에서 언급이 될 만한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정치와 법에서 배울 만한 개념이 섞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앞선 다른 문항들하고도 비슷하지만 지문이 세계사로 활용됐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세계사에 대한 개념 안 물어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세계사의 개념이 적습니다. 한 통합사회 2 4단원에 가게 되면 동아시아사에서 배울 만한 내용 몇 가지가 언급이 되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통합사회가 역사에 관련된 내용을 적게 다루기 때문에 이번 예시문항에서도 만약에 세계사의 지문을 활용한다. 그러면 제시문으로만 활용하고요. 개념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7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지문의 내용은 세계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고 다만 이제 문항은 경제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항은 법에서 출제가 된 문항인데 전반적으로 뭐 개념의 문맥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디귿선지를 보시게 되면 후천적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문항이 이 선지가 틀린 선지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후천적이라는 표현을 틀렸습니다. 선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 리을 같은 경우에도 앞의 문장과 이 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결했을 때 내용이 연결이 안 됩니다. 앞뒤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리을이 틀린 선제되어서 정답이 나오던 문항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야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선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윤리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뭐 구조가 생활관윤리, 윤리사상에서 기존에 나오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여기 갑과 을에다가 사상가들을 한 명씩 연결해 두고 A에 들어갈 만한 질문으로 옳은 것을 골라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A 같은 경우에는 갑은 yes라고 대답하는데 을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잡아서 들어가면 되는 문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해명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학생들의 사고가 좀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A 같은 경우에는 을과 병은 반대하는데 갑이 지지하는 문장, B 같은 경우에는 답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을은 지지 않는데 병이 반대하는 문장, 이런 것들을 이제 선지에서 찾아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사고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다. 그때는 좀 걸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와 지리 영역에서 출제를 했는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딱히 뭐 살펴보아야 할 만한 부요사항은 없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지문의 내용은 세계사에서 볼 법한 지문을 활용했지만 개념을 물어보진 않는다. 개념 자체는 통합사회 경제 관련 개념을 교과서 기반으로 충실하게 물어보고 있던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항은 제가 좀 유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12번 문항이 경제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A, B, C에다가 아래 나와 있는 이 답안지에서 몇 점을 얻었는지를 보고 A, B, C를 예금, 주식, 채권에다가 각각 연결시키면 선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A, B, C를 예금, 주식, 채권에 각각 연결시키는 걸 저희가 보통 이제 퍼즐형 문제라고 부르는, 퍼즐처럼 짜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선지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제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들면은 학생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령
이 문항이 이번 2025학년도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출제된 문항인데요. 이 문항이 아직까지 채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서 좀 변동될 수는 있지만 지금 기준에선 정답률이 30% 후반, 40% 초반 정도 나왔었습니다. 매우 어려웠던 문제였던 거죠. 이 문항을 아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항이 나올 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로 사고 과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로 인해서 뒷 문제들에도 타격이 간다는 거죠. 앞서 봤던 문항은 뭐 문항도 한 3개밖에 안 되고 다 1점씩 똑같은 점수 얻었으니까 맞는 것만 고르면 되는구나 접근해주면 되는데 이 14번 문항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얘는 3개를 맞췄고 얘는 2개 맞췄고 1개 맞췄고 경우의 수를 다 나눠줘야 됩니다. 사고 과정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죠. 경우의 수를 계속 정리해 가면서 문제로 접근해 줘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시 문항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통합사에서 수능을 나오더라도 이런 구조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항은 뭐 마찬가지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윤리 영역에서 출제되는데 기존에 많이 활용하던 문항이었다. 문제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문항도 지리 영역에 14번 영역은 이제 지리 영역에서 출제되었는데 기존 세계지리에서 나오던 방식과 이것도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는 인구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도시 영역과는 좀 비슷합니다. 이 문항이 이번 그 수능 세계지리에서 출제되었던 문항이었는데요. 이 문항도 좀 학생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정답률이 한 50% 초반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세계시리에서 이제 도시도 그렇고 인구 구조도 그렇고 국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 평가는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세 개 국가 물어볼 때가 있고 두 개 국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세 개 국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고 두 개 국가 물어볼 때는 선진국 저개발국 물어보거든요. 이 구조가 이 14번 문항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위에 있는 국가가 독일이고요. 아래에 있는 국가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니제르라는 국가입니다. 여기를 저개발 국가로 잡고 보기를 선진국이라고 잡아서 인구 구조의 특성을 따라가면서 연결하면 연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가로 자체는 충분히 복잡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앞서 봤던 문항에다가 제가 이 사회교과를 윤리 영역, 지리 영역, 일반 사회 영역, 역사 영역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얼마나 출제되었는지를 세어봤고요. 그 다음에 출제 단원들도 어떤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윤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4문항, 지리 영역은 5문항, 일반 사회 영역에서는 7문항, 역사 영역에서는 4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일반 사회가 좀 많아 보이시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 이 영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문화, 정치, 법, 국제, 경제 이걸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사회 영역에서도 세분화해 보면 이 일곱 문항 중에서 경제가 세 문항이 나오고요. 법이 두 문항이 나오고 사회 한 문항, 문화 한 문항인데 이 사회와 문화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 사회와 문화라는 단일 과목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같은 하나의 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그래서 사회와 문항에서 두 문항, 법에서 두 문항, 경제에서 세 문항이 나왔다. 이러면은 균형이 좀 맞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통합사 1에서 5문항, 통합사 2에서 9문항이 나오고 개별 유형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요. 1번, 2번과 같이 윤리에서만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이건 개별 영역이다 라고 제가 분류를 해뒀고요. 4번과 같이 지리에다가 일반 사회도 물어봤다 또는 법인데 역사도 지문으로서 활용했다 이러면 제가 융합 유형으로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이게 개별 유형이 9문항, 융합 유형이 5문항이 각각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반 사회가 기본적으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출제 비중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정치 영역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통합사에서도 정치 영역에 대한 개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예시 문항에 없었지만 아마 수능에서는 그래도 좀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경제 영역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세 개나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계산하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앞서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통합사회 라는 과목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영상에서 보면
이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계산하는 문항이 통합사회 전체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번 예시 문항이 없었습니다. 아마 수능에서 나올 거고요. 좀 난이도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영역,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지문으로 활용할 가능성, 제시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념을 물어보기는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통합세 1보다 2의 출제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수능에선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유형의 출제 비중이 융합 유형의 출제 비중보다 좀 높은 편인데 아직까지 평가원이 통합사회를 이제 수능으로 볼 때 통합사회를 20문항으로 출제할지 또는 배점을 몇 점으로 할지 시간은 몇 분 동안 치게 할지를 아무것도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문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통합 그 사회탐구 과목이 수능에서 한 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대입을 해보면 개별 문항이 한 13문항, 융합 유형이 7문항 정도 나오는 게 비율상 맞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실제 수능에서는 융합 유형의 출제 비중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가원에 계신 분들이 이 융합 유형의 문제를 출제한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이번 예시 문항에서는 비중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앞으로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문제 구조는 현재 수능과 그래도 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어떻게 변별할까 궁금하실 텐데,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일단 5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다른 이제 그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뭐 입학 설명회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강사분들에 비교해서는 능력이 뛰어난 강사도 아니고 인지도와 명망이 좋은 강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5번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제시문 양 늘릴 것 같습니다. 5번 문항, 12번 문항처럼 제시문의 양을 길게 하고 이를 통해서 선지를 추론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활용하는 자료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3번 문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었고요. 또 기존의 수능 출제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활용하는 자료를 기존 수능에서 내는 것처럼 복잡하게 만든다면 학생들은 좀 많이 변별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12번 문항, 제가 퍼즐형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그 문항처럼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최근에 그 수능에서 특히 사회문화라는 이 과목에서 출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학생들을 어려워합니다. 사고 과정이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른 문제를 푸는데도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네 번째로는 계산 문제 내긴 할 겁니다. 뭐 절대 우위, 비교 우위 계산하는 게 통합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이고 또 그 같은 단원의 기회비용 계산하는 문제도 계산은 좀 어렵게 해놓으면 학생들이 어려워할 겁니다. 이런 문제 두 문제 정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는 뭐 선지를 지엽적으로 만들거나 어렵게 출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긴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를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하느냐. 결국에는 국영수 공부하듯이 통합사회로 공부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 이유 중 하나가 문과 학생들이 지금 이제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입니다.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이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국영수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는 공부를 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게 이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고 또 이과 학생들 그 집단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서 누가 또 들어갑니까? 의치, 한약수 노리는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예전에는 의치, 한약수를 노리는 학생과 문과 학생들이 국영수에서만 경쟁했고 뭐 사실 영어도 절대 평균이니까 경쟁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거기서만 경쟁했는데 통합사회 사회교과에서는 문과 학생들끼리만 경쟁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과학하는 학생들, 이과 학생들도 사탐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몇 과목에 지나지 않고. 근데 이게 2028학년도 대시험부터는 문과 학생이건 이과 학생이건 예체능 학생이건 의지 한역수를 노리는 학생이건 다 똑같은 과목에서 경쟁을 합니다. 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존에 국영수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사탐 과목은 적게 공부하더라도 문과 학생들 기준으로만 서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치 한역수 노리는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다 같이 경쟁하니까 치열해진다. 국영수와 똑같은 조건이니까
내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래도 국영수 공부하듯이 비슷한 수준까지는 공부하셔야 통합사회가 나중에 수능에서는 성적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무 이 통합사회 그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나중에 수능을 대비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국영수를 공부하듯이 통합사회로 공부하셔야 성적이 나올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러면 이 통합사회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제 제가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 공부 방법이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목적인데요. 일단 1학년 때 통합사회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2학년 때, 제가 여기 3을 안 썼는데요. 3월 모의고사, 6월, 9월, 11월 모의고사를 칠 때 통합사회를 복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제가 교육,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1월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력평가라는 시험을 칩니다. 자, 그럼 이 학력평가는 기본적으로는 수능과 비슷한 유형으로 그 시험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학년이 돼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26학년도에는 교육청이 학력평가 문제를 만들 때 통합사회로 출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게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네, 이것도 그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슷한 경향으로 갈 것 같기는 하다라고는 이제 뭐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지만 아마 비슷한 경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력평가 2학년 때 치르는 학력평가에서 통합사회로 치른다는 거죠. 그럼 그 치르기 전에 통합사회 복습하세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치기 전에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치르기 전에 그 중간고사가 아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4월 말이면 대부분 끝날 거거든요. 그럼 5월 달에 복습. 여름방학 때 복습해서 개학하자마자 9월 학력평가 치를 때 통합사회 복습. 그 다음에 11월 직전에 통합사회 복습.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복습하시면서 1학년 때 공부한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이어가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통합사회를 학력평가에서 친다는 게 확정이 되면 이제 매우 중요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학년 겨울방학 때 통합사회 전범위 복습한 거 이건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수능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통합사회 전범위 복습 한번 하시고 계속 나오는 뭐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능 연계교재들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수능 연계교재도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EBS에서 어 2028학년도 때, 2027년이죠. 이때 2028학년도를 대비해서 수능 연계교재를 만들 때 통합사회도 만들지 안 만들지는 아직 확정 안 됐는데 그래도 아마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 활용하시면서 그래도 그쯤 가면은 수능 통합사회를 대비한 여러 자료들이 그래도 꾸준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그래도 좀 참고하시면서 수능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 선택 과목을 다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몇 개 과목만 듣게 될 건데, 그걸 이제 들으면은 그 다른 선택 과목들을 못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선택 과목에서 좀 깊게 공부하는 내용을 모르고 통합사회에 그 시험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그 과목들을 교과서를 읽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통합사의 예시문항 분석과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상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